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면서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백종우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면 참 굉장히 먼 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13,670명이 2018년 기준으로 안타깝게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일개 사단 이상이 전멸을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면서 막을 수 있는 죽음, 꼭 또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비교해 볼 때 자살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0대에서 30대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요. 40, 50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 원인에는 2위지만 사망자 숫자로는 1위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10만 명당 비율로 따질 때는 다른 연령과 또 비교할 수 없는 1위로 모든 연령에 하나씩 1위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사망률이 1위를 13년 동안 딱 1년 빼고는 했다는 안타까운 상황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가 전부터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997년 뭐겠습니까? 그때 IMF 위기였죠. 2002년에 가계부채 대란, 그리고 2008년, 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한 번씩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살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증평 모녀 사건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용어로는 영아 살해 후 자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원래 아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이제 몇몇 어려움으로 남편이 먼저 자살로 사망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인은 유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가정 양육 수당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도 이 위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런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알게 된 거는 더 몇 달이 지나서 고지서가 수북이 쌓였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이상하다 싶어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 안타까운 죽음을 알지 못했을까?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봤더니 이 해결도 가족의 몫, 개인의 몫이 되고 알아서 해야 되니까 사회와 국가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빨리 변화해 왔습니다. 북유럽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때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었고요. 미국과 일본도 우리 10년 전에 저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응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지방자치제가 단체가 리더부터 앞장서서 자살의 위기에 빠진 사람은 국가의 구조를 요청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살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에도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이게 행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살로 사망할까요?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1위는 정신건강의 문제, 2위는 경제적 어려움, 세 번째는 신체 건강으로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세 가지 다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가 하필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를 설명할 때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인 동안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만큼 핵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모든 가구 중에 가장 많은 가구가 된 지금 우리는 주변에 정말 힘들 때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고 이걸 도울 사회적 지지망도 아직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사람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입니다. 이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슬프고 삶이 의미 없다, 우울하다는 건데 이제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다 하신 분 계시면 바로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럼 우울해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된 적 있으신 분 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애 같으면 시험을 아무리 망쳐도 전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망쳤다. 그럼 우울해야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 보지? 시험을 준비할 공부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놀고 싶은 걸 참게 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울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수정하고 오늘의 나를 돌아본 다음에 또 다시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앞으로 나가려면 우울은 핵심적인 감정입니다. 때로는 불안도 아주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불안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안은 꼭 필요합니다. 분노도 뭔가 시스템을 나아지게 하는데 핵심적인 감정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이 다 필요한데 그럼 우울증은 뭐냐? 이 둘 사이를 딱 구분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최소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가장 전형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슬픈 생각만 들면서 삶에 아무 의욕이 없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평생 잘못 산 것 같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소에 잘하고 있던 일, 공부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서 우울증을 만나서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게 될 때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침대 위에 늘어져 있죠. 여기 광명에 결혼하신 우리 시민 남자분들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저러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어떤 공무원분은 저 앞에 있는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늘어져 있는 거를 대신 치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받기도 하십니다. 다들 그러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아픈 마음을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저렇게 정리가 안 된 거, 애를 잘 못 챙기는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저 그림에 보시면 직장이죠. 저 직장인이 일이 막 밀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멍 때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 상사시라면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직원이 우울증이 생겼나 보다. 힘든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실 거죠. 이러기가 얼마나 힘든가. 사실 지적을 하거나 화가 내는 일이 흔히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저런 상황이 우울증 때문인 건 전혀 아닙니다. 때로는 상사의 따끔한 지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잘 하던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장에 와서는 왜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미국의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조퇴 사유의 1위가 스트레스고 2위가 우울, 3위가 감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제가 이런 강의하는데 옆에 계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우울해서 좀 조퇴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좋아요. 대신 영원히 쉬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우울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상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저 조퇴해야겠어요 할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배가 아파가지고요. 머리가 아프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검사에도 안 나오는 쪽으로. 그거를 신체화라고 합니다. 발을 뻗을 때 보고 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배가 아프다 그러고 기운이 없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게 되는 게 우울증의 신체화입니다. 특히 청소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발견하시려고 한다면 앞에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주르르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할 수 없습니다. 잘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이 밀리고 멍하고 실수를 자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할 때 우리는 거꾸로 우울과 자살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만나서 들었더니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자살의 경고 신호가 있었다. 근데 언제 알았냐고요? 바로 심리부검을 하는 날 이런 게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보여들었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었죠. 이게 그분들 탓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드릴 기회를 우리 사회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에 들어간 용어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지키느냐? 여러분 누구나, 광명시민 누구나 되실 수 있고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찾아가셔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하시면 생명지킴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자살을 막을 수 있느냐? 정말 많은 광명시민 모두를 지키려면 우리 모두가 자살의 경고 신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에 근거가 있는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 신호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기관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해서 24시간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나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포함해서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들의 연결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씩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2018년 마지막 날에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고임세원 교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 보고 듣고 말하기에 개발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단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벗어날 길을 여러 사회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찾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기의 정신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지던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한 번에 일어나면서 단 한 달 만에 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시기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는 한 사람의 광명 시민의 노력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